지난 열병식은 저는 모터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북한 거 같지가 않아요, 근데 모양이. 아니 이거 보고 제 눈 의심했어요. 아마도 수출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북한에서는 7월 27일을 어떤 날로 기념하는지 저번에 저희 사실 다 배워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당연하죠. 다 배웠으니까. 예. 자기들이 승리한 날이라고 뭐 전승철이라고 하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또 올해가 70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은 이런 정주년, 5년, 10년 단위로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크고 작은 행사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걸 보면서 저 북한 주민들은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네, 북한은 이렇게 7월 27일을 그냥 보내지 않았는데요. 지난 6월부터 조짐을 보였었는데 예상대로 이날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야간 열병식이었죠, 우리가 모두 봤지만. 네, 맞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열병식을 무기선전과 또 김씨 정권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로 이용해왔는데요. 이번 북한의 열병식은 어떤 의도와 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전문가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육군대령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에서 전승절 기념 열병식이 얼마 전에 열렸었는데 기존의 열병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열병식은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기가 정말 무기강국인가 보다. 북한 정말 잘 사는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행사 정말 준비 잘했구나. 김정은이 굉장히 만족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데 굳이 이렇게 야간에 하는 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이기 때문이겠죠? 야간에 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보여주고 싶은 것을 강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여주기 싫은 부분들을 감출 수가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실제로 주간에 열병식을 하다가 진행에 들어오던 탱크가 중간에 검은 연기를 내면서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모습들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공개되게 되면은 열병식의 어떤 본래의 취지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취약점이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망신스럽죠. 그 이후에 야간 열병식에 좀 집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다음에 밤에 하다 보니까 화려하잖아요. 네, 북한은 이제 극장 국가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딱 보여주는 그런 취지에서 야간 열병식을 좀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네요. 네. 지난 2월 열병식 이후에 불과 5개월 만에 열병식이 또 한 번 열린 겁니다. 2월 열병식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달라졌나 봤더니 새로운 무기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놀랄 만한 상황이었지만 김정은 바로 옆에 있는 손님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다름 아닌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3살 정도 어립니다. 1955년생이고요. 푸틴 대통령이 취미생활, 낚시라든지 등산, 캠핑, 말 타기 이런 거 할 때마다 같이 등장하는 사진이나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과의 공적인 관계도 있지만 사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가 아닐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의 이제 친서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관심들을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고요. 김정은 집권 이후에 여러 번의 열병식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외국의 대표단이 참석한 경우는 몇 번 없었는데 거의 대부분 중국의 축하 사절단이었고 이번처럼 러시아가 참석한 것은 처음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렇죠, 네. 러시아의 첫 참석이자 국방장관이 와서일까요? 북한 내에서도 그 대접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공항에 내릴 때부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촬영을 해서 생중계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공항 다음 날 북한에서 우리로 치면 방산전시회인데 무장장비 전람회 2023이 개최가 됐고 쉽게 말해서 이제 무기 전시회입니다. 거기에 김정은이 직접 옆에서 따라가면서 뭔가를 설명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제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그 무기 바이어 그럼요. 같은 모습을 보였고 박나무 하듯이. 딱 넥타이에 양복 입고 마치 이제 설명을 하는 그 세일즈맨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정도 굉장히 특이한 장면들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포탄에 이 한글로 방 122라는 글자가 적힌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이 포탄은 본래 러시아군에 인도될 포탄이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해상에서 몰수했다고 합니다. 그간 북한과 러시아가 해상 운송 등을 통해 무기 거래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정황이 정확하게 포착이 된 거죠. 박사님 실제로 저 포탄이 북한군이 쓰는 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이라는 표현은 한글이잖아요. 예. 한글을 쓰는 국가가 우리하고 네, 북한밖에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122라고 하는 거는 포탄의 직경이 122mm라는 뜻이고요. 실은 북한과 중국은 냉전 시대 때부터 구소련의 무기 체계들 그대로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또 역설계해서 자국에 맞게끔 만들기도 했지만 포탄의 그 직경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122mm, 152mm, 240mm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300mm, 600mm 이런 식으로 다 보거든요. 그런데 서방 국가들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105mm, 155mm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서방제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증거는 2010년에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 북한이 122mm 방사포를 우리 연평도에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방 122mm 포탄이 러시아에 수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열병식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어요. 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 제기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동감합니다. 네. 너무 의심스러워요. 예, 맞아요. 네, 실제로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판매했다고 하면 그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열병식 이후에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그 가능성이 조금 이제 비춰지는 것 같아요. 북한의 군수공장을 김정은이 직접 방문을 해서 타이어를 엄청나게 쌓아놓는다든지 또는 차량이나 텔이라고 해서 이거 전화기가 아닙니다. 텔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을 발사할 때 쓰는 차량인데요. 이게 이제 줄임말입니다. Transport, Erect, Launch. 그래서 그 세 가지 기능을 갖는 차량을 자체 생산하고 있는 공장들을 보여줬어요. 그 얘기는 아마도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짧은 기간 방문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군수공장까지는 갈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김정은이 그 이후에 방문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제공할 의사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북한과 러시아와의 무기 커넥션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 구성도 기존의 열병식과는 달랐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과거의 북한의 열병식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개발한 무기와 앞으로 전력화시킬, 배치할 무기를 같이 등장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한 번씩 다 시험 발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개됐던 무기 체계들을 다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 순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쪽에서는 전술용 무기 체계들,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단거리 전술 유도무기 3종 세트라고 하는 KN-2345. 우리가 KN은 노스코리아를 거꾸로 붙인 어떻게 보면 우리식의 북한의 무기체계에 붙인 임시 넘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북한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무기체계들이 서방 세계 또는 다른 국가들의 무기체계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별명이 또 있습니다. KN-23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가 개발했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있어요. 이거 단거리 유도 미사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인데 그걸 그대로 본딴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게 KN-23. 그래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KN-24 이것은 공교롭게도 미국의 에이테킴스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고 KN-25가 있습니다. KN-25는 사실 그 전에 없던 무기체계예요. 이 KN-25는 직경 600mm예요. 러시아나 중국도 갖고 있지 않은 굉장히 대구경의 방사포다. 그래서 초대형 방사포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 세 가지가 앞에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약간 중거리급 또 미국의 항모라든지 또는 우리의 항구 도시들을 해일로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이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런 핵어뢰 그리고 마지막에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으로 화성 17형, 18형이 연달아 등장을 했는데요. ICBM 나올 때 김정은 표정 기억나십니까? 좋았어요.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갑자기 엄지손가락을 지켜줬어요. 아주 만족스럽다는 거죠. 따봉. 예. 이번에 굳이 왜 다 보여졌죠? 한 방에. 그 전에 안 했던 걸. 열병식의 원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자국민들에게 내가 이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무기체계들, 군사력을 키웠다. 그 두 번째는 외부. 이제 자기들한테 잠재적 적이 됐든 실질적 적이 되든 국가들한테 내가 이만큼의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무기체계들 또는 앞으로 가져야 될 무기체계들을 열병식을 통해서 공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에 KN-24라고 하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판 에이테킴스. 이번에 특이한 것은 차륜형이 등장했습니다. 차륜형. 차륜형이라고 하는 건 바퀴가 달린 거죠. 그럼 이 차륜형 발사대가 등장한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도 북한이 왜 차륜형을 이번에 공개했을까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수출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이제 주셔집니다. 비즈니스. 예, 아까 전에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이 왔다고 했었는데 쇼이구 국방장관한테 화성 17형이나 18형이 필요할까요? ICBM 필요 없죠. 더 좋은 게 많아요. 이미 예, 충분히. 북한은 예. 지금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뭐 탄약도 부족하고 뭐 병력들도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지금은 무기체계인데 그 러시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아마도 에이테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궤도는 실은 야지 기동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실리는 탄도미사일은 에이테킴스의 사거리가 한 400에서 600km 정도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굳이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러시아의 도로 상황이 좋거나 또는 뭐 활주로 이런 데서 세워놓고 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궤도가 필요 없다. 근데 차륜형으로 하게 되면 확실히 가벼워져요. 그리고 제조 단가도 싸지겠죠. 그래서 굳이 야지 기동성 이런 거 안 따지고 가볍고 싸게 많이 만들려는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륜형 발사대라는 게 북한의 지형을 생각하면 산이 많기 때문에 굳이 자국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수출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그 수출 대상국은 다름 아닌 러시아다. 그 아니 노려보고 러시아 있구나. 국방장관이 왔을 때 딱 내놨으니까 네, 충분히.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열병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면서 과시하려는 의도는 어느 정도 부합을 한 것 같고 여기서 나온 새로운 무기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번 열병식에서 새롭게 등장한 무기 중에 핵 어뢰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고 이게 아마 미국도 이걸 보면서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핵 어뢰가 처음 등장한 거 아닙니까? 예, 열병식에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험 운영하는 것을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 전체를 공개한 것은 아니고 물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 핵어뢰는 북한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연안이든 또는 먼 바다에서 핵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수중에서. 시켰을 때 큰 해일이 일어서 그 해일로 배를 전복시킨다든지 또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많이 함유된 그 바닷물이 해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해안을 못 쓰게 한다든지 그런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공개한 그 모형만 가지고 어뢰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실제 북한이 의도하는 그 정도의 효과를 내려고 하면 굉장히 큰 핵탄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북한은 얼마 전에 화산 31이라고 해서 전술 핵탄두 모형을 공개했거든요. 네. 그 모형을 보면 재밌는 것은 미국이 1950년대에 개발했던 전술 핵탄두가 있어요. W30이라고. 그거하고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화산 31이라고 하는 전술핵탄두의 위력이 대략 어느 정도라는 게 추측이 됩니다. 5킬로톤 전후예요. 5킬로톤 전후. 이것을 탑재할 수 있는 그 탑재체들을 같이 공개했거든요. 한 8가지 종류. 아까 KN-2345뿐만 아니라 헤일도 같이 공개했어요. 네. 거기에 그걸 탑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5킬로톤으로 바다에서 터뜨렸을 때 과연 그만한 해일이 일어나겠느냐. 또 그만한 방사능 오염물질이 생성이 되겠느냐.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북한은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미국의 항모 전단 내 근처에서 터졌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위협이 되죠. 그럼 이번에 미국이 부산에다가 핵잠 보냈잖아요. 네. 그럼 미국한테 보내주는 그냥 조용히 경고 메시지. 야, 니네 들어왔으니까 우리 뭐 해결해 이런 거 있다. 조심해라. 이거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한 거죠. 쪽으로 대놓고. 대놓고. 북한도 나름 이제 본인들의 핵 개발 로드맵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8차 당대회 하면서 어떤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순서에 맞게끔 차근차근 하나씩 개발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한 열병식에서 놀라운 무기가 등장했는데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북한 열병식 식전 행사에 딱 등장했는데 바로 무인 정찰기 그리고 무인 공격기였습니다. 박사님 동의하시죠? 네. 사실은 열병식에 등장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전날 열렸던 우리말로 방산전시회, 무기전시회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것은 그것이 식전 행사로 평양 상공을 이렇게 비행하는 모습이 같이 공개됐다는 것이죠. 그냥 지상에 이렇게 서 있는 것 또는 열병식에서 이렇게 차량에 끌려서 가는 거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영상도 같이 공개했었는데 북한이 이제 두 개 샛별 4호하고 샛별 9호. 샛별 4호는 무인 정찰기고 샛별 9호는 무인 공격기인데 무인 공격기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영상도 같이 공개했어요. 그리고 그 미사일은 미국의 리퍼라고 하는 MQ-9이라고 하는 무인 공격기에서 발사되는 헬파이어 미사일하고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북한의 항공 전력들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고 또 훈련도 적고 항공유를 계속 공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도 방공무기 체계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등장한 북한의 무인 정찰기와 공격기는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먼저 북한 무인 정찰기 샛별 4호라고 하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북한 거 같지가 않아요, 근데 모양이.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보고 어제 눈 의심했어요. 글로벌 이 호크 있잖아요. 이 정찰기, 글로벌 정찰기 그럼 똑같아요. 그리고 리버도. 예, 맞습니다. 그거 똑같이 생겼고요. 똑같은데. 요 사진이죠. 그대로. 거의 머리에 똑같아요. 곡선 이런 거 그대로예요. 색깔까지도 거의 따라한 거지. 근데 이번 거는 자체적으로 완전. 개발을 했는데 정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장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에서 장거리 채공을 하거든요. 멀리 가서 관측했던 정보들을 원래 위치로다가 보내줘야 되잖아요. 사용자한테. 그러려고 하면 그냥 무전기로도 하는 게 아니에요. 위성을 통해서 릴레이를 해서 받게 돼 있어요. 위성 통해. 네. 그런데 북한이 위성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네. 얼마 전에 군사정찰 위성 성공했으면 맞아요. 이거랑 같이 묶어서 네. 맞아요. 앞으로 이 무인정찰기하고 군사정찰 위성하고 같이 운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전했을 수 있었는데 실패했죠. 세트 판매가 실패했네. 위성이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름을 보시면 북한의 무기 체계들을 보면 이게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광명성이라는 네. 표현을 써요. 그리고 뒤에 성은 실은 별이란 뜻이잖아요. 네. 탄도미사일은 화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SLBM은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북극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미국에서 예전에 SLBM을 개발했을 때 폴라리스라고 했어요. 폴라리스가 우리말로 북극성이거든요. 북한은 전 세계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잘 흉내내려고 하는데 그중에 미국 무기체계를 뺏기는 지금 글로벌 호크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이름도 갖다 써요. 좀 자존심 있지 않아요? 근데 북한은 주체병기라고 자랑을 막 하는데 솔직히
주체적이지 않죠. 남의 거 뺏겨서 쓰는. 그렇죠. 그래서 리퍼 같은 경우에도 M29이라고 하는데 샛별 9호라고 붙였어요. 샛별은 순수 우리말이죠. 근데 이게 한자로 바꾸면 금성이에요. 금성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별. 그 실제로 북한이 글로벌 호크가 됐든 북한식 글로벌 호크죠. 또는 리퍼가 됐든 이걸 운용할 때는 아마도 동쪽에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렇게까지. 그런 의도까지 연관성을 담아서. 지을 수 있구나.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등장했던 열병식 등장했던 무기 체계 중에 앞부분에는 KN-2345 단거리 탄도미사일 종류들이 등장했죠. 얘는 사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600에서 800km 그 정도기 때문에 한반도를 타격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극초음속 무기 체계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아까 해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멀리 운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목표는 누구냐? 미국의 항모전단. 전쟁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북한도 나름대로 가상의 선을 그어놓고 그 선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또 그 안쪽에 들어와 있는 주일 주한미군들 전력들은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게 실은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는 전략 전술의 용어가 있어요. 뭐예요? A2AD라고 해서 Anti-Access Area Denial. Anti-Access, 접근을 막고 Area Denial이라고 해서 그 지역 내에서 뭔가를 활동을 거부한다. 그 반접근 지역 거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가상의 선을 그어놓고 그 밖에서 들어오는 한미연합 전력들이라든지 미국의 증원 전력들을 멀리서부터 타격을 해야 돼요. 타격하려면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단은 미사일밖에 없어요. 북한은. 근데 그 미사일도 움직이는 전력들을 봐야 되잖아요. 봐서 알려줘야 그걸 공격할 거 아닙니까? 움직이니까. 위성 없으니까. 그게 네. 존재의 못해야죠. 이유죠.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 일본은 위성이에요. 군사정찰 위성이 그래서 필요했고 그것들을 지난 8차 당대회 때 만들라고 우선 과업을 지시를 했어요. 근데 실패했고. 실패. 그런데 무인정찰기는 위성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대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북한은 선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장을. A2AD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무인정찰기를 공개를 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그것들 다 사진만 보고 만들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 사진만 보고 만들기 어렵. 어떻게 만들었죠? 네. 정말 기적 같아요.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해킹. 설마 해킹. 설마 했는데. 미국 정부 그 네. 탑시켰는데. 이런 무기 체계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심지어 러시아도 그렇고 방산업체들이 만들어요. 실제로 그거 만드는 건 기업이에요. 네. 글로벌 호크도 미국의 그렇죠. 제너럴 그렇죠. 아토믹스라는 데서 만들고 그렇죠. 위탁 생산. 그렇죠. 네가 해라. 그렇죠. 그 회사를 직접 사이버 해킹을 해서 되는구나. 그 설계도라든지 그 안에 어떤 기밀들을 빼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회사들 보안이 어마어마한던데. 그렇죠. 미국 정부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글로벌 호크나 리퍼의 내부는 심지어 해킹을 해서 그 필요한 핵심 기술이 뭔지를 안다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첨단 기술들, 네. 반도체라든지 또는 제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북한이 그런 능력이 만약에 있었다면 했겠죠. 근데 일례로 2012년 북한이 은하 3호라고 처음으로 우주 발사체를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그 위성은 작동이 안 되고 아마 지금쯤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발사했던 우주 발사체를 우리 군이 해군이 바다에서 회수해 왔어요. 발사체를 다 분석을 합니다. 보니까 이게 북한에서 직접 만든 거는 그냥 엔진 정도고 미사일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반도체들, 소자들은 여러분들이 쓰는 TV나 냉장고, DVD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들을 그대로 띈 거예요. 부품들을 그대로 띄어서 조립해서 쏜 거예요. 전 세계에 많은 부품들이 막 섞여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군용이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밀 스펙이라고 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스펙을 우리가 이제 우주 스펙이라고 이제 스페이스 스펙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환경이 굉장히 가혹하기 때문에 우주 환경 네. 또는 군사적으로 쓰고 있는 환경이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잖아요. 그걸 다 버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네. 근데 북한은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없어서 민간에 그냥 상용 부품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정 기기라든지 부품들은 이게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해서 이중 용도 품목이라고
듀얼유스 품목으로 해서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수출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확보하기 어렵죠. 그래서 글로벌 호크나 리퍼의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런 성능을 갖췄다라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눈길을 끌었던 게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까지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노리는 건 뭘까요, 박사님? 이 북한, 북중 각각 의도하는 바가 다 달랐을 것 같아요. 동상이모. 동상이모 하는 거예요. 네. 동상삼. 그렇죠.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이제 미국하고 같이 워싱턴 선언이 있었고 그 이후에 NCG라고 해서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후속으로 한반도에 각종 미국 전략자산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도 뭔가를 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는 나토하고의 협력도 지금 강화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열병식을 통해서 그들의 전략 전술 무기 체계들을 대거 공개하고 그리고 보란 듯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표단을 초대해서 그 관계를 과시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직접 연설을 하진 않았지만은 앞으로 8월에 한미 간에 을지 프리덤 쉴드 연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 측면에서 어떤가의 도발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번 열병식에서도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을까? 러시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네, 많이 지금 보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북한한테 무기 달라. 그렇죠. 선 벌리려고. 북한으로부터 그런 탄약이라든지 각종 무기 체계들을 사고 싶은데 이번 기회를 노려서 온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열병식에 고위급이 참석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잃을 게 더 많아 보여요. 그렇죠. 중국은 아마도 지금의 미중 관계 속에서 지금 갈등 상황을 더 악화시킬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해서 체면치레 차원에서 한 분을 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안 보내자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 긴밀해질 텐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자기의 지분을 챙기고 싶기 때문에 정치위원 정도를 보내준 것이 아닌가. 그냥 구색 맞추기 정도. 그렇죠. 그런 의도였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사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열병식은 저는 마치 모터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딱이네요. 네, 왜냐하면 모터쇼는 결국은 우리의 능력이 이만큼 된다. 우리 성능이 좋아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터쇼를 하기 전에 보면은 그 전시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시실을 사람들이 방문하고 이 회사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모터쇼 보면서 저희 컨셉카라든지 이런 것들 멋진데 저 회사는 뭔가 미래지향적이야. 아니면 성능이 엄청 우수해. 그리고 뭐 레이싱 대회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성능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얻는 결과는 뭐냐면 차량 판매 수를 늘리는 거예요. 맞아요. 북한도 마찬가지. 열병식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기 전시회, 방산 전시회예요. 네. 방산 전시회 불러서 서 있는 무기 체계들을 껍데기지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열병식에서 움직이는 걸 보여줘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차량이 움직이는 건 다 봤으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발사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이미 시험 발사를 한 것들도 있고 앞으로 계속 할 것들도 있고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판매. 그렇죠. 무기 거래하는 거예요. 그 거래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이상 러시아는 계속 탄약과 피와 사람들의 그 눈물을 갖다 들이부어야 돼요. 그런데 탄약은 북한으로부터 조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조달되는 탄약이나 무기 체계들, 특히 아까 K-2345, 특히 24가 차량용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지를 예의주시해야겠죠. 바다나 또는 육지를 통해서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중국이 좀 눈 감아줘야 될 것이고 또한 북한의 군수산업시설이 잘 발달됐다 하지만 엔진이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로 생산이 안 돼요.
어디서 갖고 올까요? 중국에서 갖고 오겠죠. 그럼 어찌됐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의 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공급 체인이 있는 거죠. 예. 무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차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PSI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연대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그런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병식을 단지 흥미롭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의미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하는지까지 그런 인사이트까지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